자, 요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경제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된 도구인데, 우리 같은 요거를요, 가격, 요거를요, 수량, 그래서 플라이, 이걸 퀀터티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면 덜 사려고 하죠. 싸면 많이 사려고 하니까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이는데, 요걸요, 수요, 디맨드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좋아지면 더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할 겁니다. 어떤 재화.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판매 행태를 보이는데, 요거를요, 공급, 영어로 이제 서플라이 해줍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있죠. 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거 이퀄러드 갖고 균형점 해줍니다. 균형점 하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이렇게 해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구성하는 건데, 공부할 내용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딱. 자, 맨 먼저 수요는 뭐고,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들, 요거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공급은 또 뭐고, 얘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요걸 알아보는 게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는요, 부수적으로 이렇게 이 수요가 왔다 갔다 하거나 공급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균형점도 변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에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균형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석할 게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탄력성은 어떤 재화의 예를 들어 가격이 변하면 소비량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밥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거의 안 줄어듭니다. 근데 어떤 거는 크게 줄어드는데, 이런 것들을요, 탄력성이라고 하면서 이 기울기를 가지고 이런 형태를요, 탄력적이다. 이런 형태를요, 비탄력적. 이렇게 이제 그림의 형태로 이제 그려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마지막 테마입니다. 순서에 따라 그대로 수요부터 이제 알아볼게요. 수요부터 그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 자, 수요라는 것은 그 순서에 따라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자, 수요라는 것은 내가 오비맥주를 먹으려고 하는데, 한 달에 오비맥주 한 1,500원 정도 한다길래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요, 수요라는 겁니다. 자, 굳이 써본다면 일정 기간 동안에 오비맥주가 있는데 한 1,500원 정도 한다길래 50병 정도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자, 그리고 우리 의료 서비스, 뭐 병원 가서 내가 몇 개 사겠다. 이렇게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서비스 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게 낫겠네요. 자, 하나하나 다시 살펴볼게요. 내가 맥주를 50병 사 먹겠다. 요거는 정확한 편이에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50병인지 1년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한 달에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간을 좀 명시해줘야 개념 자체가 분명해지는 거를요,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요, 일정 기간, 흐름, 이런 걸 나타내는 플로우 개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기 때문에 이미 구입한 겁니까? 구입한 건 아니고 몇 개를 얼마에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얘기하는 사전적 개념입니다. 사전적. 그래서 항상 수요는요, 사는 쪽에서만 분석하는 겁니다. 제가 사는 쪽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파는 쪽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는 쪽에서만 분석하는 건데, 아저씨가 지금 농산물 시장에서 사과를 띄어갖고 와서 이윤을 붙여서 이제 팔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에 7개를 팔려고 합니다. 10,000원에. 근데 지나간 아줌마가 지갑을 열어보니까 마음에 드는데, 지갑 열어보니까 7,000원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10개를 달라고 하죠. 그러면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줌마는 막 뭐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야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저씨가 굳이 팔고자 한다면 아줌마를 불러 안 불러요? 부를 거 아닙니까? 아줌마 불렀다가는 안 오니까 누님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언제 봤다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제가 그 대신 1,000원 깎아 드릴게요. 아니면은요, 사과 하나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아줌마가 그래 좋다 사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서 최종적으로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팔은 수량이 아니에요. 요거는 아까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는 쪽 입장에서 이 사람과 상관없이 이 사람의 뭐 소득이라든가 구매 성향 아니면요 선호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정도 사겠다. 이 정도 좀 가격 이만큼 정도 사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이지 최종적으로 아저씨하고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서 구입한 게 아닙니다. 알겠나요? 그럼 거꾸로 한다면 아저씨 입장에서는 자신도 띄워온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다가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이만큼 정도 팔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거지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서 최종적으로 팔거나 구입한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의 소비 행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반드시 이 그 구매력을 뭐가 하냐면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돼야 됩니다.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아줌마는 돈도 하나도 없어서 맨날 라면만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우디를 보더니 저거 사겠다 하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으면서 뭐 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소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요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를 살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을 때 시장에서 실질적인 소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 뭐 국민소득이라든가 뭐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수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요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요 일정 기간 흐름 이런 걸 나타내는 플로우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변수들은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를요 저량 변수다. 영어로는 스탁 해줍니다. 스탁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의 축적량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축적량.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 우리 남편 급여가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도 동네 아줌마 무지하게 부러워했는데 부러울 게 있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었다는 얘기죠.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 월급이 얼마입니다. 아니면 연봉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간을 명시해 줘야 돼요. 한 달간의 급여인지 1년간의 급여인지 분명히 해줘야죠. 이런 것들을요 유량 변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안산 지역의 인구가 75만 4,321명이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계속 변해 안 변해? 변하죠. 어제 이사 온 사람도 있고 내일 또 이사 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 인구가 몇 명이다. 아니면 이 2024년 5월 3일 현재로 인구가 얼마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특정 시점 딱 명시해야 되는 거를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한 2년에 한 번 걸로 꼭 물어보니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먼저 유량 변수에는 한 달간의 소비량이다. 아니면 연봉이면 연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임대료 얼마 달라 할 때는 보통 이제 한 달간의 임대료 얼마 주세요 해야 되죠. 1년간의 임대료 얼마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도 마찬가지로 1년간의 이자가 얼마입니다. 아니면 한 달간의 이자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작년 1년 동안에 울산 지역에서 주택 거래량이 43,000채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주택 거래량이 42,000채다 하면 돼야 한대요. 이게 1년 동안의 거래인지 100년 동안의 거래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좀 명시해 줘야 됩니다. 국내 총생산을요 크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해주는데 이거는요 보통 1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시장가치 이런 것들을요 국내 총생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 1년 동안에 울산 지역에서 아파트 새로 지어서 공급하려고 했던 양이 아파트가 23,000채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게 재고량이라는 게
현재 창고에 있는 양, 현재 존재하는 양 이런 것들을요 재고량 해줍니다. 그러니까 울산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량이 88만 5천 채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현재. 왜냐하면 이 주택량은 계속 변해 안 변해? 변하죠. 어제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내일 또 철거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현재로 울산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량이 재고량이 82만 3천 채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산이라든가 자본, 이게 넓은 의미의 다 재산 가치를 얘기하는데 내 재산이 3억이다 하는 표현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어제 내가 월급 타서 늘어날 수도 있고 내일 또 학비도 누가 달라고 해서 줄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 내 재산이 얼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격도 요 공부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120억이다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가격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주변 환경도 변하니까 계속 변하니까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현재로 가격이 123억 정도 한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통화량이라는 것은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 이렇게 하고 소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서 요구불 예금은 이 당좌 예금이라든가 보통 예금 이런 것처럼 얘네들은 이자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보관이 목적입니다. 보관. 그래서 이자도 거의 안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금 카드로 금액을 뭘 딱 긁으면 바로 돈이 빠져 안 빠져요? 빠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주머니에 없을 뿐이지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 몇백만 원씩 갖고 다니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고 누가 자꾸 막 오토바이가 안 쫓아와요? 오토바이가 왜 쫓아옵니까? 빼가려고 훔쳐가려고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고 돈 안에 염려도 있으니까 은행에 보관돼 있는 내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자도 거의 안 붙는 이런 거. 그러니까 현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두 개 합쳐서 이거를요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특정 시점에서 가끔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부채가 내 빚이 6억이다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내일 또 갚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오늘 현재로 내 빚이 얼마다, 지금 현재 내 빚이 얼마다 해줘야 돼요. 인구도 오늘 현재 인구가 몇 명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 풀 때 막연히 그냥 요거는 유량 같다, 요거는 저량 같다 하게 되면 문제 풀기가 좀 힘들고 답도 잘 안 나옵니다. 한쪽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요게 좀 몇 개 안 되니까 요 정도 위주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제자가 통부인, 제자가 무슨 부인하고요? 통부인, 뭐 통이 커서 이렇게 통통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통이 큰 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재고량을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자산, 자본 이런 걸 얘기하고 얘는요 가격, 얘는요 통화량, 얘는요 부채, 얘는요 인구수 이렇게 해서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것도 좀 알아볼게요. 자, 그 다음 내용. 자, 유효수요라는 게 있고 잠재수요라고 있는데 유효수요는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이런 것들을요 유효수요 아니면 실질수요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구매력을 못 갖춘 수요를요 잠재수요 아니면은요 예비수요라는 겁니다. 아까 그 아줌마는 요즘에 돈도 없어서 라면만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우디를 사겠다는 얘기죠. 그럼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사죠. 이런 걸 잠재수요다. 이게 왜 잠재수요냐면 이분은 아우디를 사고는 싶어 안 사고 싶어요? 사고는 싶은데 당장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만 생기면 살 수도 있다. 돈만 생기면 살 수 있는 게 잠재돼 있다 해서 이걸요 잠재수요라는 겁니다. 잠재수요. 어떤 아저씨가 이제 실직했습니다. 실직해서 차마 아내한테 실직했다는 얘기를 못하고 조금 있다 이제 직장 구할 거를 생각해서 이 아침부터 가방 들고 나왔나요? 나가고 하루 종일 이제 공원에 배회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다가 아내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아내가 요즘에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지나간 헬리콥터 보더니 헬기 사줘잉 하고 쫄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이거 사고는 싶어,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 이런 걸 뭐라고요? 잠재 수요라는 겁니다. 이거 안 웃겨요? 안 웃겨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수요라고요? 잠재 수요. 그러면 이분도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대출 같은 게 많아진다면 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언제든지 이 대출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소득 같은 게 증가하게 되면 유효 수요자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그러니까 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유효 수요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요, 일정 기간을 좀 명시해 줘야 됩니다. 기간에 거래하고자 하는 양을 나타내는 유량 개념이다. 물론 이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시장론에서 할 건데 저량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얘기고 우리 일반 경제학에서는 다 유량으로 설명합니다. 유량. 그다음에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라 구매하고자 의도된 수량,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이다. 자, 가계, 자산, 통화량, 자본 이런 것들은요, 제자가 통보인 쪽에 다 들어가네요. 이런 것들은 저량 변수다. 무슨 변수라고요? 저량 변수.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 수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함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한 거를요, 수요 함수라는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근처에, 자기 집 근처에 신도시가 딱 들어서고 있는데 대림 아파트를 딱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딱 들어요. 이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걸 X제 해줄게요. 그러면 대림 아파트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걸 한번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쭉 한번. 대림 아파트, 그러니까 본인이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 가지고 아파트 구입하기 힘드니까 대출 좀 끼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본인이 이제 대림 아파트 살려고 할 때 대림 아파트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요,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Q라는 거는 수량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소비량. 자, 소비량인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소비하고자 의도된 양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지저분하니까 그냥 소비량, 그리고 X제는요, 대림 아파트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나열해 볼게요. 먼저 대림 아파트의 시장 가격, P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비싸면, 무지하게 비싸면, 평당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되죠. 그 다음에 싸면요, 평수 늘려 구입할 수 있겠네요.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매우 크게. 두 번째는요, 소득 같은 거 볼게요. 이 사람이 원래 2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이 사람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대요. 회사에서 100만 원 더 준대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럼 더 큰 평수 구입할 수 있겠네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쭉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요걸 구입하러 갔다가, 자,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구입하러 갔다가, 자, 이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바로 옆에 삼성 아파트가 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지역에 있고 내부 설비도 거의 비슷하길래 물어봤더니 얘보다 얘가 훨씬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러면 요거 살래다, 요거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거 외에도 뭐 이 선호도가 좋아졌던가, 대림 아파트의 선호도가 좋아지면 더 많이 살 수 있고 안 살래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자율이 비싸요, 없어요? 비싸니까 아무래도 돈 많이 빌렸다가는 애들 학비도 못 줄 판이죠, 이자 때문에. 그러니까 뭐 평수 줄이든가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한테는 취득세를 안 받겠답니다. 취득세 부담이 없으니까 더 큰 평수 좀 구입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거나 안 살려다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광고 같은 게 많아지면, 이 지역이 대림 아파트 광고가 많아지면 사는 사람들도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지역 전체는. 요거 뭐 공급자가 광고비가 얼마 들어가든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만
분석하는 겁니다. 당연히 광고가 많아지면 사는 사람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대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은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 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더 유식한 편으로 이런 것들에 의한 펑크션 하면요, 함수 관계가 있다.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수요 곡선이라는 거를 도출할 건데, 수요 곡선은요,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을 두 가지 형태로 쪼개보겠습니다. 쪼개보면, 자, 먼저, 요거는요, 해당 재화의 가격 요인,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대림 아파트의 가격 요인, 나머지를요, 대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구분한 다음에, 요것도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예상된다며요. 요거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걸로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예상한다는 얘기니까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 심리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다른 요인들은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옛날하고 똑같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해당 대림아파트의 가격과 대림아파트 소비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은요, 갑이란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보통 사람입니다. 소득 같은 것도 딱 평균적이고, 키도 딱 중간 정도, 싸가지도 딱 중간 정도, 모든 면에서 딱 보통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500만 원일 때는 30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다른 연유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원래 건설업체가 10개만 참여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0개가 참여하려고 하죠. 그러면 시장에 아파트가 많아져 적어져요? 자동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1,200만 원 정도로 하락한다면 신났죠? 그래서 50평을 구입할 사가 있다.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를요, 수요 곡선이다. 자, 이거는 그야말로 감각적으로 한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싸면 덜 사려고 하고 싸면 많이 사려고 하죠. 이런 걸 그림 그린 건데, 우리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현시 선호이론, 무차별 곡선 이론 이런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도출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싸면 많이 사려고 하고 비싸면 덜 사려고 하죠. 이걸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약간 커브의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거는 어떤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나면 추가적인 만족감은 점점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이런 것도 안 물어봅니다. 원래는 커브인데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되겠죠? 드디어 수요의 법칙이, 자, 그래서 자, 이거는요, 우하향하는 형태다.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얘는요, 이만한 가격에서는 이만큼 최대한 구입하겠다. 이만큼 구입할 때 단위당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쭉 연결한 겁니다. 요거를요, 수요 곡선이다 해줍니다. 드디어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탄생했는데, 수요의 법칙은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이려고 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늘리려고 합니다. 이거를요, 반비례한다. 여기에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수요 법칙의 예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도 늘리려고 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요, 수요량도 줄이려고 하네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내려가니까 안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희한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요, 경제학을 통틀어서 기펜제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걱정 마시고, 무슨 제라고요? 참고로 기펜제라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책은요, 무슨 베블렌 효과다 이런 거 막 잔뜩 적어놨는데, 그거는 예외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정확한 편입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기펜제 하나만이 예외적인 내용인데,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할 것이고, 이해 안 되면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참고입니다. 참고로 예외도 있을 수가 있다.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재화의 물건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합니까? 거꾸로 비싸면요 덜 사려고 합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본다면 내가 그럴 겁니다. 야 이놈아, 싸니까 더 많이 사려고 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 50년 넘게 그 경제학을 강의하신 노 교수님한테 이 교수님 왜 사람들은 어떤 재화의 물건이 하락하면 더 많이 사려고 합니까? 했더니 막 신경질 내면서 야 이놈아, 싸니까 더 많이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좀 없어 보여 안 없어 보여? 없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논리적으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왜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은 총각인데 원룸에 사는 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한 달에 삼겹살 10건은 꼭 사 먹습니다. 혼자서 방에 앉아갖고 혼술합니다. 술도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재화도 구입해 왔나요?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삼겹살 가격이 하락하면 삼겹살의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삼겹살 가격만 하락했다고 치자. 그럼 얘가 구입하는 물건 중에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 비싼 꼴이 된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싼 거를 덜 사고 싼 거를 더 많이 사려고 합니다. 이런 걸요 대체 효과다 해줍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본인이 한번 생각할게요. 본인이 저녁 때 이마트에 가서 삼겹살 한 근하고 10만 원 들고 가서 삼겹살 한 근하고 다른 재화로 구입하러 이마트 갔어 안 갔어요? 갔는데 저녁 때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마이크 들고 삼겹살이 반값 하면서 떨어졌대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재화는 상대로 비싼 꼴이고 삼겹살이 싸진 꼴이죠. 그래서 다른 거 좀 덜 사고 삼겹살은 5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런 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다. 원래 이제 기름값이 1,800원일 때는 한 3만 원 정도 넣고 다녔는데 어느 날 기름집에 갔더니 기름값이 1,300원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알바생한테 그럴 겁니다. 가득 넣어주세요 그럽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를 덜 사고 싸진 거를요 많이 사려고 합니다. 이런 걸요 대체 효과다. 자, 이 경제학은요 1000명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970명 정도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요 일반적인 이론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다 해줍니다. 대체 효과 때문에 다른 걸 좀 덜 사고 이걸 더 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자. 대체 효과는 뭐라고요? 없다고 치자. 자, 없고, 자,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삼겹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죠? A. 자, 옛날하고 200만 원 월급 타서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자, 이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습니다. 왜냐하면 삼겹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월급 타서요, 물건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소득 효과.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있죠? 똑같이 월급 타서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소득 효과 때문에 다른 재화가 됐든 이 재화가 됐든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죠. 이걸 무슨 효과라고요? 소득 효과다. 그래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왜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면 다른 재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소득이 증가된 효과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소비를 늘리려고 합니다. 되셨죠? 여기서 약간, 지금도 약간 어려운데,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어려운 얘기. 자, 원래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인 재화는 소비를 늘리려고 합니다. 늘리려고 해요. 근데 달동네에는 저급 빌라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 이런 걸 열등제라는 겁니다. 열등제. 근데 자, 소득이 증가하는 바람에 열등제 중에 자, 이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를 줄이려고 하죠. 근데 소비를 줄인 게 이렇게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효과 때문에 늘어난 것보다 소득 효과 때문에 줄어든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뭐 이럴 경우는 가격이 하락했는데 소비량도 줄어들었네요. 그죠? 이런 게 기펜제라는 겁니다. 이런 재화를 뭐라고요? 기펜제. 말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넘기세요.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요. 안에 하나 물어본다면 자, 기펜제 하나만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수요 법칙의 예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간혹가다 엉뚱한 질문도 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예,
잘 모르면 일단 넘기세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100% 갖고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한 60% 정도만 이해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해하려면 다른 것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법도 해야 되고 공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60%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냥 뭐 잠깐 넘겼다가 나중에 이해하려고 하시면 돼요. 계속 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얘기 써놨을 겁니다. 기펜제라는 것도 써놨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이 개별 수요곡선과 시장 수요곡선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수요곡선은요,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수요곡선. 이거를요, 개별 수요곡선. 그 다음에 시장 수요곡선은요, 시장 전체 수요곡선을 얘기합니다. 시장 전체. 자, 이때, 여기에 이제 대림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다고 치자. 이렇게 경제학은요, 이 논리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분석해야 되지, 있는 상태로 분석했다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딱 2명밖에 없다고 치자. 갑이라는 사람은 아까 그 사람입니다. 아까 그 사람은요, 1,500만 원일 때는 30평 구입하려고 했고, 1,200만 원 정도라면요, 50평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돈이 많지는 않아갖고 1,500만 원일 때는 20평, 1,200만 원이라면요 30평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딱 2사람밖에 없다고 했죠. 그럼 2사람의 수요곡선을요 수평적으로 합친 겁니다. 수평이라는 게 가격대별로 이렇게 수평으로 합친 거예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시험에 수직으로 합친 거라는 거 틀린 겁니다. 어떻게 합친 거라고요? 수평으로 합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500만 원일 때는 갑은 몇 평 살려고 했어요? 30평. 을은요 20평 합쳐서 50평을 구입하려고 했네요. 1,500만 원일 때는. 그 다음에 1,200만 원이라면 갑은 몇 평이에요? 50평. 을은요 30평 합쳐서 80평을 구입하려고 하네요. 요거를 이렇게 연결한 거를요 시장 수요곡선 해줍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요거는요, 이런 것들을요, 급하게 그려진다. 급하다. 이런 거를요, 완만하다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완만한 형태로 그려진다. 이거 알고 계시고. 근데 여기는 뭐 2명밖에 없다고 가정했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저거요?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수요곡선을 합치게 되면, 자, 후방 한 1km 뒤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 공급 곡선하고 하나의 그래프로 집어넣을 건데, 공급곡선은 여기 있는데 수요곡선은 1km 뒤에 가 있으면 대화인데요. 그때는 이제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 부호를 몇십만 평, 몇백만 평 이렇게 해서 바꿔서 하나의 그래프로 집어넣고서 분석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약간 추상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조금 시간이 뭘 공부할 거냐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요걸 공부하려고 여태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던 겁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할 겁니다. 요거 할 건데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제가 이제 2시 한 20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그렇게 잡으세요. 오늘 약간 다른 데서 했는데 약간 좀 계산 문제도 있고 해갖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세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니까 한 20분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